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행복이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줄어든 삶이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행복을 좀 더 크게 기대했었죠.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는 순간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감정. 그런데 이제는 그냥 따뜻한 아침 햇살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을 때, 그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행복은 요란하지 않아야 더 오래 머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연히 신간을 찾아보다가 저의 이런 마음과 닮은 글을 만나게 됐습니다. 페이지 이북스에서 펴낸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법보다 불행해지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끔은 지치고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사람들. 특히 20, 30대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오래된 세대라 할지라도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여운이 남습니다. 태수 작가의 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깊이 스며듭니다.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를 담백하게 써놓았는데 그래서 더 재밌고 온기가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 그저 지금의 나를 다정히 안아주는 친구 같아서 더 위안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와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며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채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절대.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답한다. 난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기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에 위치한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다. 이들이 자주 번아웃되는 이유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의미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간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되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불어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자.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자.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게 된다. 자신이다. 트럼프가 총에 맞았을 때 나는 내 주식이 가장 먼저 걱정됐다. 2024년 7월 13일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20대 범인이 쏜 6발의 총알 중 한 발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고 현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직결사살 처리되었다. 전 세계 최강대국 대선 후보의 암살 미수 사건. 쏟아지는 속보에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잠깐만, 그럼 내 주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코로나 때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대형 인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인명보다는 일단 내 주식이 더 먼저 걱정됐다. 주식, 그러니까 돈은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너무 강한 빛깔로 빛나 다른 모든 걸 다 어둡게 만들었다. 추측컨대 이런 결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 명절날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는 것은 뿌듯한 경험이었다. 조카의 돌반지를 턱하고 구매했을 때는 진심으로 즐거웠다.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사줬을 때는 정말이지 스스로가 꽤 자랑스러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건 실화였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다만 이 한 가지 의문만큼은 끝끝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이 얼만데? 행복에도 가격표가 필요하다. 막연히 로또 1등 한 장 값은 있어야지라는 상상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그럼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내겐 좀 더 현실적인 숫자가 필요했다. 책을 좋아하니 한 달에 책 살 돈 3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매주 장볼 돈 10만 원 역시 필요하고 고양이 간식, 아내와의 영화 한 편, 할머니에게 드릴 용돈 등등 나를 즐겁게 하는 순간들을 고르고 골라 가격표를 매겨보니 계산대 점원이 말했다. 이번 달 행복값은 총 180만 원이네요. 180억 아니고요? 행복은 마법의 성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고 맞이하는 여름날의 낮잠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마법의 성을 매수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름날의 낮잠을 구매하는 데는 전기세 약 650원 정도가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속물 같지만 이런 종류의 계산이 나는 더 좋다. 자본주의 시대답게 숫자로 찍어 눌러야 행복에도 현실감이 생기니까. 결국 돌고 돌아 행복은 숫자였다. 그것도 꽤 가져볼 만한 숫자. 행복에는 꿈이 없어야 한다. 목표도 필요 없고 다짐도 과하다.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린 한 달에 한 번쯤 공과금 액수를 묻듯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2025년 1월, 이번 달의 행복값은 얼마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싸게. 행복은 미루고 미룰 만큼 비싸지 않았다.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것은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이 되고 어그로도 잘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도가 S랭크인 곳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 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제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마음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를 좀 더 내버려 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젊음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은 무기는 뭘까? 김성근 감독은 80이 넘는 나이로 다시 야구 감독이 되었다. 재작년을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감독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그새를 못 참고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단장이 찾아가 말한 것이다. 감독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2022년 11월 김성근 감독은 은퇴한 지 3개월 만에 극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다시 직장인이 되었다. 그것도 에이스 직장인이. 놀라우면서도 부러웠다. 그렇지 않나?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모셔가고 싶은 인류 직장인이라니.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부러운 80대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60세쯤으로 정년을 맞이한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다. 회사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때 묻은 책상은 속도감 있게 비워지고 남은 인생은 회사라는 명함 없이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낡은 머리와 딸린 식구들을 안고 3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이 질문과 맞짱을 떠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잘하는 게 뭔데? 작년 겨울 대학교 선배는 다시금 술잔을 들고 말했다. 슬슬 목이 죄어온다고. 선배의 직장에선 어느덧 30대의 명퇴자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선배는 이제 40살이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위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얼마 전 태어난 선배의 둘째 아이는 돌도 채 지나지 않았다. 첫째 아이의 학원비만으로도 통장은 빠르게 비워졌다. 선배는 정말로 잘리면 안 됐다. 그러나 자신이 왜 정말 잘리면 안 되는지를 도통 정의할 수가 없었다. 저 애가 둘이에요. 제가 여기서 고생한 게 얼만데요.
선배는 밤마다 머릿속으로 인사팀 팀장과 일기토를 했지만 매번 참패했다. 나도 선배와 6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거란 소리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술 취한 김에 모처럼 나에게도 답을 요구해봤다. 넌 잘하는 게 뭐야?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 네가 보여줄 실력이 있어? 경력을 제외하고 너에게 남은 실력이 뭐야? 진득이 고민해봤지만 아니요, 없는 것 같았다. 없는 답도 만들어서 대답해야 할 판에 속도 좋은 놈이었다. 젊음을 제외하고 내게 남은 무기가 무엇인지 그날의 나는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 말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0대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누락 없이 찾아온다. 젊음이라는 말로 애써 덮어왔던 폭력적인 질문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그렇기에 나이가 차오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라는 텅 빈 허세가 아닌 나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알찬 증명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젊음과 과거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남은 답은 무엇인가? 매번 어물쩍 지나쳐버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린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한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째다. 아직 한참 먹고 배우고 움직이고 익혀야 할 나이인데 무엇이든 움직이려고만 하면 이런 생각이 함께 일어났다. 근데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턱걸이 하나에 근육질이 될 수 없는 노릇이건만 오늘도 나는 철부지 소년처럼 헛된 기대를 품고 또 좌절한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더 늘어진 뱃살과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만인 것은 아닌지 심리학에서는 나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간단하다. 뭘 하든 완벽을 추구하기에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은 슬픈 병이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속에서 사는 삶과 같달까. 불을 꺼야 하는 건 알지만 내 힘으로는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강하게 지배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이 거대한 불도 한 번에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방차를 기다리지만 소방차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커질 대로 커진 화재 앞에서 나는 부랴부랴 생수통을 붓거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타 죽는다. 그런 우리에게 심리학이 내리는 처방은 이렇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야 그나마 뛴다. 풀코스 마라톤은 애초에 뛰려야 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다른 말로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네 한 바퀴, 집 앞 슈퍼 산책,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기처럼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목표들이다. 그깟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묻겠지만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린 만만한 놈을 잡는 데만큼은 최적화된 놈들이다. 정말이다. 우린 시작이 어렵지 끝을 맺지 못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모든 시작만 하면 퍼펙트하게 끝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기에 시작만 하면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린 할 수 있는 일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완벽을 제거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모순덩어리의 인간. 그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또 미루고 있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여.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비실한 목표를 데려오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자.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외쳐주겠다. 준비, 땅! 자, 눈앞에 가장 만만한 놈을 쥐어 팰 시간이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것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월 300이면 생활이 쪼들리지 않아? 애 키우기에는 조금 작은 집이네. 대출이 중요하냐?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내 연약한 마음을 대차게 흔들어 놓는 남들 얘기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축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쉽게 링 위로 올라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함이란 의외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불행의 양을 줄이는데 더 많이 쓰인다. 일단 한번 불행으로 물든 마음은 어떤 행복으로도 쉽게 퇴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날이어도 승진을 해도, 아니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다 이뤄내도 가족이 아프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듯 불행은 행복에 비해 너무 강하고 구체적이다. 행복이 상상이라면 불행은 일상인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솔직히 말이 쉽지. 내 방까지 따라와 스마트폰으로 불행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서 나만 똑똑해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 3명만 있어도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나 하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쯤은 세상에게 일도 아니다.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게서 달아난다. 경황 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불이 나게 스마트폰을 끄고 방문을 닫고 공책을 펴서 석석 적는다. 내 인생이 진짜로 그렇게 불행해?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니 몇 날 며칠이고 홀로 답을 적는다. 그러다 보면 대체로 답이 간단해진다. 내 인생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고 생각보다 행복하다. 나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니 불행했기 때문이다. 부족했던 건 행복의 양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불행이 발견되면 일단 연필로 기준점을 긋는다.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불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불행을 수비하는 방식이다. 사람이란 의외로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와 누군가 내게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행이 없는 상태. 행복이란 짜릿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편안함과 안도감, 안정감과 잔잔함, 깊은 밤 고민 없이 잠들 수 있는 감사함 또한 우린 행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기에, 그러니 부쩍 불행하다는 기분이 자주 든다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가 많다면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행해? 세상이 주는 답에 잠시만 가위표로 반창고를 붙여보자. 행복이란 귀를 열 때보다 귀를 닫을 때 오히려 더 잘 찾아오니까. 네, 지금까지 태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였습니다. 출근을 하면 꼭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합니다. 그보다 훨씬 비싸고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늘 믹스커피를 찾게 됩니다. 저에게 믹스커피의 매력은 꼭 그 달달함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죠. 어떤 날은 물을 조금만 넣어서 진하게 마시고, 또 어떤 날은 물을 넉넉히 부어서 조금 싱겁더라도 마시는 시간을 길게 끌어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숨 한 번 고르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정해준 비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맞춰가는 나만의 맛. 조금 진해도 좋고 조금 싱거워도 괜찮은 그 하루의 농도. 그 평범한 루틴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행복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마셔줄 친구가 있다면 행복은 2배가 되겠죠?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